안녕하세요. 저는 40 후반을 바라보는 나이에 직장인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 15년간 이어졌던 악연의 마침표를 찍게 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다 보니 그 마침표가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는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긋지긋했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밀려오는 허무함, 여러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지난 15년은 마치 짙은 안개 속을 더듬으며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답답함 속에서 제 발목을 끊임없이 잡아 끌었던 건 바로 시어머니라는 이름의 존재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오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분 같았죠. 자식들조차 자신의 부속품 혹은 자신의 삶을 장식하는 배경 정도로 여기시는 듯 했습니다. 제 남편에게 듣기로는 어머님은 예전부터 그런 기질이 다분하셨다고 했어요. 어린 남매가 아침밥 굶고 학교 가는 날이 허다했답니다. 이유는 아침잠이 많아서 애들 밥 차려주기 귀찮다는 거였죠. 게다가 꾸미는 거 좋아하고 돈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인데 본인한테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고 비싼 거 좋은 거 펑펑 쓰면서도 남편이나 신우에게는 옷도 잘 안 사줘서 다 떨어져가는 운동화 신고 다니고 옷도 계절감에 안 맞게 입고 다니고 그랬다네요. 어머님은 자기 자신이 너무 중요한 분이고 본인 속으로 낳은 자식들에게조차도 별다른 관심이 없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아버님의 죽음 이후에 이상하게 자식들, 특히 아들에게 집착을 하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님은 제가 결혼해서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머님은 심적으로 힘드셨던 건지 아들인 저희 남편에게 병적으로 의지하고 집착하는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그전에는 자식들에게 관심이 없으셨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집착하는 모습이 생기신 거죠. 사랑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자신의 외로움과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머님은 아버님이 남기신 약간의 유산과 보험금이 있었는데 그걸 본인 취미생활 즐기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데 거의 다 쓰셨다고 했어요. 보통은 자식들한테 많이 쓰실 텐데도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편이나 신우는 학교 다닐 때도 늘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충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보통 엄마가 그러면 자식들이 엄마에 대해서 섭섭함이나 원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 남편과 신우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특이하고 이기적인 분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또 어머님을 몹시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했거든요. 어머님은 습관적으로 힘들다, 내가 제일 불행하다, 괴롭다 그런 하소연을 자식들 붙잡고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 보니 자식들도 그런 어머니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저희 어머님은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자식 결혼에 큰 관심은 없어 보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몹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나중에 아들 결혼할 때 쓰라고 남편에게 돈을 조금 물려주신 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남편도 원래는 그 돈을 결혼 자금에 일부러 쓰려고 했답니다. 집 장만할 때 보태거나 결혼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걸 자기 달라고 조르셨고 결국 남편은 그 돈을 전부 어머님께 드렸대요. 아들 결혼하는데 돈을 좀 보태주시지는 못할 망정 아버님이 남기신 돈마저 당신한테 달라고 하신 거죠.
어머님이 그 돈을 생활비나 필요한 데에 쓰셨으면 저도 상관없는데요. 그 돈으로 어머님이 뭘 하셨는지 아시나요? 굉장히 고가의 모피코트랑 명품 가방을 사셨더라고요. 모피코트 입고 명품 가방 들고 상견례장에 오셨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과시욕이 상당하셨고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재력이 있으신 척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 사정 다 아시는데도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 보고는 내가 다 너를 위해서 이런 것도 일부러 산 거다. 그래야 사돈댁에서도 사이무시 안 해. 다 너를 위해 이런 거야. 그러십니다. 제가 듣기론 좀 황당한데 저희 남편은 또 어머님 말을 고지고대로 이해하고 믿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워낙 특이하신 분이다 보니 저희 친정엄마는 결혼 전부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시어머니 자리가 저런데 괜찮겠느냐고요. 저도 좀 걱정이 없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의외로 결혼 초기 10년 정도는 어머님과 큰 마찰 없이 지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본인 인생 즐기기에 바쁘셨고 저희 부부 사는 모습에는 크게 간섭하지 않으셨거든요. 시댁과 저희 집 거리가 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무관심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줄은요. 모든 것은 어머님의 경제사정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님 남긴 유산을 다 까먹고 집 전세금까지 다 까먹고 없어지자 어머님은 갑자기 저희에게 의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신다고 했죠. 그때부터 저와 어머님과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처음에는 슬쩍 떠보셨어요.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합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애들도 아직 손이 많이 가고 저도 곧 다시 직장 찾아보고 일을 시작할 생각이라서요.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 형편이 못 돼요. 대신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필요한 거 없는지 살필게요. 제 거절에 어머님은 겉으로는 수긍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에는 서운함과 배신감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거부라도 한 것처럼요. 그리고 그날 이후 어머님은 가면을 벗었습니다. 본격적인 아주 지긋지긋하고 치졸한 시집살이가 시작된 거죠. 신우에게는 온갖 없는 말을 지어내 저와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네 올케가 늙은 시어미 짐덩어리 취급한다는 식으로요. 단순한 신우이는 그 말에 홀랑 넘어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언니 우리 엄마한테 잘 좀 하세요 라고 따지고 들었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머님 얘기만 듣고 저한테 따져대니 그 일로 저와 신우이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합가는 아니지만 가까이 살게 되면서 어머님의 간섭과 참견은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수시로 저희 집에 드나들며 온갖 트집을 잡으셨죠. 아이고, 반찬이 이게 다냐? 너는 집에 있다는 애가 남편이랑 애들한테는 뭘 해먹이니? 내가 너만 할 땐 말이다. 그러시질 않나 제가 옷 사는 것까지 트집을 잡으셨죠. 어머, 이 옷은 또 언제 샀어? 네 시어미는 철지난 옷 한 벌로 겨울 나는데 너는 팔자 좋게 새 옷 사 입을 돈은 있나 보구나. 그럴 돈 있으면 나한테 용돈이나 좀 더 줄 것이지. 제가 뭘 사든 집안을 어떻게 꾸미든 사사건건 간섭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죠. 은행 심부름, 장보기, 병원 동행은 기본이고 심심하다는 이유로 불러내서 차 태워 드라이브 시켜달라, 카페 가자, 백화점 가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남편에게 하소연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늘 엄마도 외로우셔서 그래. 당신이 좀 이해해줘. 이런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직접 나서서 상황을 정리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회피하고 싶어 했죠. 저는 이 숨막히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열심히 취업 자리를 알아봤고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둘째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마음이 쓰였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제가 먼저 스트레스로 쓰러질 것 같았어요. 다행히 경력을 살려 괜찮은 회사에 다시 취직할 수 있었고 적어도 일하는 시간만큼은 어머님에게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살 것 같았죠. 하지만 주말은 여전히 어머님이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셨습니다. 평일에 저를 괴롭히지 못해 쌓아두었던 불만과 짜증을 주말에 저희 집에 와서 남김없이 쏟아내야 직성이 풀리셨으니까요. 보통 직장인들은 주말을 좋아하겠지만 저는 주말이 오는 것이 두려울 지경이었어요. 어머님과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었지만 어머님은 그럴수록 더욱 집요하게 저희 집에 참견을 하시고 제 삶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이사까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어머님과 가까이 살아서 생기는 문제였기에 이사를 가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이들 전학 문제도 있고 남편도 반대하는 바람에 그마저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맘때 어머님은 정말 제 인생을 옥죄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질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시간이 흘렀고 큰애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저는 직장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고 오랜 소원이었던 제 명의의 차도 장만했죠.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산 차는 저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지옥 같은 현실 속 작은 숨구멍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제가 차를 산 것을 알게 된 어머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차를 샀다고? 미쳤구나 네가. 그 돈 있으면 시어미 월세방을 전세로라도 얻어줄 생각을 해야지. 네가 무슨 차가 필요해. 다달이 나가는 할부금이랑 유지비만 해도 얼만데. 라고 하시는데 저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차가 있어야 회사 다니면서 돈을 벌죠. 그래야 어머님 월세도 보태드릴 거 아니에요. 제가 돈 못 벌면 어머님은 어쩌시려고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쏘아붙이니 어머님도 더 이상 말은 못하더군요.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며 전보다 더 집안일을 돕고 저를 챙겨주려고 애썼습니다. 지도 미안한 마음이 컸겠죠. 남편이 그나마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저도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고요. 그렇게 저는 위태로운 균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내 팔자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요, 파국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는요, 그 지긋지긋한 시어머니 아예 안 봅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있었던 지금 생각해도 치 떨리는 그 사건 때문입니다. 작년 겨울 살을 내는 듯한 한파가 몰아쳤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아침 일찍부터 저희 집에 오신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빙판길이라 위험하니 오지 마시라고 저희가 오후에 찾아뵙겠다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막무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 꽁꽁 얼어붙은 길에 멋부린다고 구두를 신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아파트 입구 연석에서 미끄러져 크게 넘어지셨고 결국 119에 실려 병원에 가게 되셨습니다. 팔에 골절이 생겼고 생각보다 심각했죠. 어머님은 나 죽겠다는 엄살과 함께 병원에 오래 입원하고 싶어 하셨고 결국 겨울 내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기로 했습니다. 병원비는 당연히 또 저희 몫이었죠. 신우는 돈 없다고 오빠네가 알아서 하라고 딱 잘랐거든요. 어쨌든 저는 회사 일 때문에 간병은 못했지만
퇴근 후나 주말 후에 꼬박꼬박 병문안을 갖고 어머님을 돌봤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짬나는 대로 시간 날 때마다 어머님을 돌본 건데도 어머님은 그것도 불만이셨죠. 며느리가 있는데 내가 왜 간병인을 써야 하냐? 너 그칼에서 때려치우고 나 간병이나 해라. 어이가 없었지만 꾹 참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야 어머님 병원비도 낼 수 있다고요. 그랬더니 입을 삐죽 내밀고는 대놓고 삐져서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더군요. 저도 그런 어머님의 행동이 너무 힘들고 지쳤지만 그래도 아프신 분이니 이해하자는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다 부질없는 짓이었지만요. 그러다가 회사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에서 1박 2일로 양평에 가게 되었어요. 빠지고 싶은데 상사분들이 그런 회사 행사에 빠지는 걸 몹시 싫어하시는 편이라서 섣불리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사회생활의 일부니까요. 어머님은 어차피 퇴원을 며칠 앞둔 상태였고 거동도 괜찮으셨어요. 저희 남편도 회사 일인데 다녀오려고 등을 떠밀었고요. 그렇게 저는 워크숍을 갔는데 양평에 도착한 날 이런저런 행사로 바쁘다가 뒤늦게 폰을 확인했는데요. 어머님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확 질리면서도 동시에 무슨 일이실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는데 어머님은 받자마자 고성을 지르시는 겁니다. 너 지금 양평이라며? 아픈 시어미 버려두고 놀러 갔니? 너 제정신이야? 당장 튀어와. 오늘 밤에도 오라고. 알았어? 일방적으로 퍼붓고 끊는데 정말 황당했죠.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옆에 동료들도 많고 또 술자리도 있어서 정신이 없다 보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집에 돌아와 어머님 병원에 가려는데 남편이 극구 말리는 거예요. 퇴원이 미뤄졌다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워크숍 간 사이에 어머님이 병원에서 온갖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진짜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피곤함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회사 일로 워크숍 간 건데 이게 이렇게 난리칠 일인가요? 설령 워크숍 아니고 놀러 간 거라고 쳐도 어머님이 입원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그동안 제가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면서 어머님을 돌봤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거 고마워하시기는커녕 제 개인적인 생활 하나도 하지 말고 어머님한테 전부 다 맞춰야 되나요? 저도 어머님한테 너무 질리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은 당분간 어머님하고 마주치지 않는 게 좋겠다며 저를 말렸고 저도 그러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머님에게 너무 질리고 학을 떼서 당분간은 별로 안 보고 싶기도 했어요. 어머님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속에서 우라병이 올라올 정도였죠. 저도 어머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아니었기에 당분간은 안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남편이 어머님의 퇴원 수속을 밟아 집에 모셔다 드렸지만 그 후로도 저는 한 달 가까이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죠. 엄마 퇴원했는데 왜 콧배기도 안 비치냐고요. 남편 핑계대고 시어머니 안 보니 편하냐는 비아냥과 함께요. 저는 더 이상 시댁과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얼마 뒤 어머님이 가족 관련해서 급하게 처리할 서류가 있다며 반드시 제가 직접 와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찜찜했지만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어머님 댁에 들어서면서 어머님 저 왔어요 라고 말하며 어머님 앞에 가는 순간 벼랑간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른쪽 뺨이 화끈화끈 아픈 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뺨을 후려친 것이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년,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당장 오라고 했지? 아픈 시어미 내팽개치고 양평 가서 사내 놈들이랑 놀아나니 그렇게 좋더냐? 어? 시어미가 퇴원을 했는데도 얼굴 한 번 안 비쳐?
어머님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서 온갖 말을 제게 퍼부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과 모멸감에 눈물까지 나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저 때리셨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회사에서 워크숍 간 거고 이 사람도 괜찮다고 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병원비, 생활비 저희가 다 해드렸잖아요. 회사 일로 워크숍 간 거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람 뺨까지 때리세요? 제가 기가 막혀 따지고 들자 어머님은 혀를 차며 저를 경멸하듯 쳐다봤습니다. 그때 마침 신우네 부부도 도착했어요. 상황을 파악한 신우이는 역시나 자기 엄마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이러셨겠어요. 언니도 그래요. 엄마가 아프시다는데 어떻게 놀러를 가요? 엄마가 충분히 화내실 만하죠. 내 말이 그 말이다. 저거는 맞아도 싸. 그 위선적인 모습에 저는 눈물이 쏙 들어가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실성한 듯 웃으니 어머님과 신우도 황당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아, 맞아도 싸요? 그러는 아가씨는 아픈 엄마 병원에 두고 인천 가서 회 맛있게 드셨어요? 나는 시어머니지만 아가씨한테는 친엄마잖아요. 친엄마 놔두고 놀러간 아가씨는요. 누가 더 나쁜 년인지 어디 한번 따져볼까요? 저는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신우의 카톡 프로필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여행사진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신우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고 어머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신우이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저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거 예전에 간 거거든요? 웃기지 마세요. 여기 축제 날짜도 적혀 있잖아요. 이 날짜가 딱 어머님 입원해 있을 때 아닌가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라는데 그 순간 저도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어쩌긴요. 맞아도 싸다고 했죠. 저는 참지 않고 신우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갈기고 한 번 더 쳤습니다. 쌍싸다기를 친 거죠. 신우이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고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병문안 안 오고 자리 비운 게 싸닥이면 친자식인 딸은 쌍싸닥이 정도는 맞아야지. 그래야 맞는 거 아니야? 야, 너 미쳤어? 정혜를 왜 때려? 왜요? 맞잖아요. 엄연히 저는 회사 일 간 거고 어머님 딸은 진짜 놀러 간 거예요. 병문안 때 안 오고 놀러 가는 거 맞아도 된다는 게 어머님 논리라면 맞아도 누가 더 맞아야 되는데요? 저게 미쳤나 정말? 언니 나 지금 쳤어요? 쳤다. 어쩔래? 제가 미쳤나 보다. 제가 미쳤어. 어머님하고 살다 보면 멀쩡한 사람도 미쳐요. 어디다가 손을 대요. 저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이 정도면 제 속에서 살이 나올 것 같아요. 제일 미친 사람은 어머님인데 누가 누굴 때리냐고요. 제가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도 경악을 했죠. 그러더니 충격받은 얼굴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신우는 그 와중에 남편더러 새언니 미쳤느냐고 오빠가 한 소리 하라고 난리치고 있고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남편이 그 상황에서 어머님이나 신우 편을 들었으면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이 사람을 왜 때려요? 엄마가 뭔데 이 사람을 때리시냐고요?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야?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 사람이 엄마 병원에 있을 때 틈만 나면 가서 간호하고 도왔는데 그런 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회사 일로 이틀 비었다고 손찌검을 하세요?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그리고 강정혜 너도 똑같아. 새언니가 엄마 성격 맞춘다고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옆에서 뭔데 불난집의 부채질이야. 남편은 처음으로 제 편에 서서 어머님과 신우에게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이 사람이 뭘 잘못해서 다짜고짜 뺨을 때리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선 진짜 해도 너무한다면서 자기도 실망이라면서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어머님은 정혜가 네 와이프한테 맞았는데 네 와이프 역성드냐고 따지셨고
남편은 엄마가 먼저 이 사람한테 손찌검 하지 않았냐며, 솔직히 이 사람이 틀린 말 했느냐며, 이게 맞을 짓이면 정의 제도 맞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씩씩거리며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남편과 제 뒤통수에 대고 어머님이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너 지금 나가며 다시는 나볼 생각 마라. 라고요. 솔직히 저 말이 무슨 협박이나 되겠나요? 남편은 알겠다면서 나는 지금의 내 가정이 더 소중하다고. 솔직히 엄마가 언제부터 그렇게 자식들을 챙기고 보듬어 주셨느냐 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이기 때문에 자기도 여태까지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만 보면 엄마는 끝까지 똑같다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기적이고 변한 게 하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에게 막 따지는 모습을 가만 보는데 여태까지는 덮어놓고 자기 엄마니까 그래도 저보고 이해해달라고 하더니 남편도 속으로는 쌓인 게 꽤 됐구나 싶었죠. 어쨌든 남편은 어머님에게 다 쏟아냈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도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은 저에게 자기가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모른 채 한 게 맞다고요. 엄마가 유별나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엄마기에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엄마의 행동이 갈수록 지나친 것 같다는 걸 이제 깨달았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다시는 어머님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자기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애매하게 나왔으면 저는 남편하고의 관계를 정리했을 겁니다. 조금의 미련도 없이요. 하지만 남편이 충분한 사과를 했고 어머님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도 남편에 대한 감정은 풀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약속을 믿고 그 지긋지긋했던 어머님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어머님과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고 연락조차 한 적이 없어요. 남편도 거의 시댁으로 가는 발길을 끊었는데 꼭 필요한 연락은 제가 아니라 남편을 통해 이루어졌죠. 신우는 처음에 오빠나 새언니나 너무한다고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신우더러 그러면 엄마의 행동이 옳은 거냐며 정 엄마가 안타까우면 네가 엄마 챙기고 살라고 그랬대요. 신우는 알겠다고 자기라도 엄마 챙기고 살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약속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풀던 그 이기적인 모습들이 어디 가겠나요? 화풀이 대상인 제가 없어지니 신우한테 쏟아냈을 거고 신우도 질릴 대로 질려서 어머님과 대판 싸우고 더 이상 안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자식들이 자기를 버렸네 어쩌네 하나 본데 오죽했으면 가족들도 어머님의 그런 행동과 태도를 진료하고 떠나겠나요? 다 어머님이 자초하신 일이죠. 이제 저는 너무나 평온합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막말에 상처받지 않아도 되고 주말마다 시댁에 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남편도 그 일 이후로는 저를 더 존중해주고 가정적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천륜을 끊을 수 없어 남편은 어머님과 간혹 연락을 하고 또 어머님 문제로 힘들어하긴 하지만 이제 그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오로지 남편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곧 이사를 갈 겁니다. 어머님에게서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기억들로부터 더 멀리 떠나기 위해서요. 그동안 어머님 때문에 참 많이 상처받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고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려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시어머니는 결국 자식들에게조차 외면받는 외로운 노년을 맞이하게 되겠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때로는 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부당함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도 말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죠. 사연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모두 평안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